네, 이번에는 임주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오늘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좀 궁금증이 들 텐데 일단 검찰이 오랜 시간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항고를 왜 포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사유에 된다. 이 부분 하나와 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이야기로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항고는 검찰 측에서 7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 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검찰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장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검찰청에서 밝힌 그런 입장을 보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례를 좀 근거로 삼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속 취소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구속 집행정지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집행이 정지가 되어서 구속 집행이 정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일종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형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2012년도에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바가 있거든요. 그 취지를 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이제 검찰 측에서 막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이번에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만 이 구속 기간에 대한 이 계산을 하는 그 방법은 이전에 해왔던 그 관례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서 이 부분은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석방 지휘를 결정한 게 이제 어제 밤이었고 지휘서가 이제 도착한 거 오늘 오후 5시 넘어섭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어떤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위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고민점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 대검의 의견과 특수본, 즉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본의 의견이 좀 이견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 대검에서는 그간 이 구속 집행정지랄지 또 1993년에는 보석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이 즉시 항고한 부분이 또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약에 이 구속 취소 부분에 대해서 또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는 훗날 이게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올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일단 즉시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검찰청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본에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이 구속 취소 사유의 근거로 들었던 것이 구속 기간에 대한 이 기산 방법이었거든요. 이 방법이 검찰에서 통상으로 쓰는 일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 결정을 내려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통상의 방법으로 굳혀진다면 현재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들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구속 기소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혼란들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특수본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대검의 판단대로 즉시 석방을 했고 지금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보통 항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 이유는 본안 재판부에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겠고 또 이 구속기간 기산 방법에 대해서도 본안 재판부에다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겠다라는 뜻은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항고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보통 항고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로 읽힙니다. 네, 말씀해주신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함께 그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계속 또 논란이 됐었고 어제 구속 취소 결정에 이제 배경이 됐는데 검찰 입장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일정 부분 좀 뼈아픈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 계산 같은 부분은 검찰이 사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섣불리 어떤 입장을 내기보다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제 본안
본안 판단을 받겠다. 이 부분은 적어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안 판단, 그러니까 이 형사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그냥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요. 네. 어제 오늘 이 장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이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이 기소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 기간 만료를 아주 임박하고 뭐 30분을 남기고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공소를 제기해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때 구속 기소가 된 모든 사례가 지금 새로운 이 계산 방법, 시간으로 따져서 구속 기한을 계산하면 모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지금 다수의 사례는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기소가 된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갈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구속 기간 계산을 시간으로 하겠다고 한다면은 예.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법 마련이라던가 관련된 규칙 등의 제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검찰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아직 이게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가 좀 조심스러운 단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변호사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그 구속 취소 결정 나온 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좀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짧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 취소가 원래 자주 이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보통은 보석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구속 집행정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구속 취소를 다뤄본 적이 없다고 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 구속 취소의 결론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상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구속 기간 계산 부분이 좀 화두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속 기간이 원래 이 형사소송법의 문헌을 보더라도 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날짜로 보는 것이고 지금 이번 이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더라도 결국 이 구속 적부심에 걸린 시작,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걸린 시간을 이제 33시간으로 본 것인데 33시간은 어쨌든 하루는 넘은 이틀로 볼 수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48시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4시간은 넘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볼지 이전의 관례와 비교해서 물론 이번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면 분명히 그렇게 앞으로 바꿔나갈 측면은 있겠지만 예. 법조계에서조차도 이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이후에 실무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구속 취소 청구라는 게 저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쉽사리 보기 좀 어려웠고요. 네. 특히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이 검찰이 낸 입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즉시 항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지휘하면서도 보통 항고를 통해서 이번 재판부가 결정문에 썼던 이 판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불복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불복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이 해당 재판부에서는 일단 구속 취소 결정문을 통해서 구속 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이 이전엔 일수였지만 시간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지금 전국 검찰청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임박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월요일부터 검사로서는 일수를 따져야 되는지 시간을 따져야 되는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안 재판에 충실하라? 이것은 1심 재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일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장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증인만 5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항고를 통해서 일단 시간인지 일수인지에 대한 상급 법원의 좀 빠른 판단이 나와야 네. 일선 검찰의 혼란을 줄일 수도 있고 저도 변호사
수사로서 구속된 의뢰인들을 변호할 때 이 구속일수에 대한 계산 이 기준 방법도 확립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보통 한 것까지도 하지 않은 결정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로 인해서 굉장히 또 이 수사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좀 가중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현직 검찰에 이제 계신 분들께 좀 통화를 해봤는데 네네. 이미 일선 검찰청에는 내가 시간의 방식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 취지를 계산해봤더니 불법 구금 상태다. 나를 석방해달라는 진정서가 이미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제 나왔던 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 의해서 이미 수개의 진정서가 검찰청에 접수되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부터는 아마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진정서들과 구속 취소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 측에서 이제 항고를 거의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법원의 결정은 기존에 있었던 실무 관례에 있어서 어떤 숙제를 던진 느낌인데 그럼 앞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구속 기한을 좀 더 정밀하게 계산하자라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된다면 예. 관련 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측면이 있을 것 입법이 필요한 같고요. 건가요? 그렇죠. 좀 더 개정을 통해서 다듬을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예. 어떤 수사 사례라던가 실무집 등 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착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만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3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기한 내란이 여전히 기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구속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헌정 질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 담장을 넘어 본청에 모이던 그때 그 마음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윤석열은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황당 무계함과 참담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고요. 조금 전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검찰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헌정질서 내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큰 죄를 지었다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이 위기 혼란을 끝낼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헌재 그리고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이죠. 국회 담장을 넘던 마음으로 싸울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이제 이 실무 관례가 새롭게 이제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던 부분 이어서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구속기한을 계산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네.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정하고 갈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형사재판에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모두 취해볼 수 있는 게 또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조치인데 이 부분이 애매하다거나 아니면 판단을 좀 더 받아볼 만한 그런 측면이 있다면 누구나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헷갈리는 부분 없게 정리하고 갈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그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역시도 같이 네.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한 문제에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에서의 그 논지를 보자면은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 법 규정을 보자면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권리 행사, 권리 남용, 권한 남용,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네. 그럼 공수처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번 결정을 보자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오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수사를 하다가 예. 새로운 범죄 사실인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상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있다가 이 수사권이 논란이 되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라는 것을 갖고 들어와서 내란죄가 먼저였는데 마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한 것처럼 법리적으로 구성을 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내란죄 모두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자면 만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라는 또 새로운 그런 유형을 인지했다면 공수처의 논리가 맞지만 지금과 같이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애초에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이른바 3트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경찰, 검찰, 공수처 좀 순서에 대한 정리가 없이 수사가 좀 지루어지다 보니까 이 예. 과정에서 좀 혼선도 빚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등장부터 좀 완벽하게 법에 대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좀 네. 성급하게 좀 빨리 등장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제 들은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 검찰총장이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시한
만료를 앞두고 고검장 회의를 해서 오히려 시간을 좀 지연시켰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를 거론하고 있기도 하고 조금 전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의혹,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네. 구속기간의 계산을 틀리게 했던 것이 아니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기간을 좀 지연시켰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설마 검찰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속기간을 놓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특수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구속기간에 대해서 원래 통상의 방법대로 일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렬하게 주장을 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좀 늦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이 공수처가 과연 이 직접 사건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직접 관련성에 있어서 관련 인지했는지 이 여부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이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수사권에 대한 이 적법성의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찰 단계 때 A라는 죄명으로 송치됐는데 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B, C라는 새로운 죄명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B와 C의 죄명을 관련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인지 보고서라는 관련 인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상부의 결재까지 득하게 되고 그 인지에 대해서 허가를 했던 결재권자의 도장까지 위에다 찍히거든요. 네. 그렇게 된 다음에 B, C 새로운 죄명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가 새롭게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왔던 그 죄명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2025 형제 1호이고 B, C라는 새로운 죄명에 대해서 관련 인지한 건은 2025 형제 2호 이런 식으로 예. 이 해당 사건 번호의 순서만 보더라도 어떤 것이 먼저 인지되었는지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서 이 재판부도 의문을 품고 있고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는 정말 관련 인지한 것이 맞다면 검찰에다가 관련 인지 수사 보고서 이 내부 서류에 대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고 네. 사건 번호가 새로 부여됐다면 그 직권남용에 대한 사건 번호가 더 앞선 숫자일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검찰에 제출해서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 의혹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공수처와 이 검찰에서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임주혜 변호사께서 이 경쟁적으로 태초에 수사를 했던 것들이 조금 지금까지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사실상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다 모든 것이 가정이지만 만약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잃게 된 이후에 다른 범죄 사실로서 기소가 된다면 그때는 또 구속이 되겠지만 네.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내란죄 형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어떤 이 수사과에 관련된 문제 애초부터 좀 삐끄덕거리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삐끄덕거리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법원의 판단에는 무조건적으로 존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법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사유들 어찌 보자면 지금 재판부의 설명 자료에도 이런 판결에 대한 그 이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점에 그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만약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논란이라던가 구속기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날짜로서 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할 것인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면 네. 이것이 1심 판결이 나도 항소, 상고를 거치고 나중에 뭐 재심의 여지까지 남겨줄 수 있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번 판단을 통해서 적어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다.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나중에 절차가 더 진행되었을 때 그때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은 다시 본안 판단, 이 형사 재판에 넘어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재판부에서 그리고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주장과 공방을 이어가고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후에 또 논란이 되기 전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 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그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렇게 발부를 했었고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또 구속 취소가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서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아마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판사마다 판단이 다를까? 그렇죠. 서부지법, 중앙지법, 또 중앙지법에서는 체포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또 형사재판부에서는 구속 취소가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판사마다 이렇게 판단이 달라도 되는가? 이 법적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속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쥐기현 부장판사는 판단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원래 해오지 않고 일수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급심인 1심 판사가 심지어 1심 판결의 결론도 아니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이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지금 피의자들이 나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불법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구속 취소가 상당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다음 주 중에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고 이 심판을 해야 되는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재판부에서 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보는 것이 상당해서 구금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려오면 예. 그럼 검찰에서는 이 중앙지법의 이 25 합의부에서는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비슷한 취지로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구속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일수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면 일선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예. 피해자나 피고인들도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정 취지, 물론 재판부에서도 많은 숙고를 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고 이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것이 미칠 파장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속취소 결정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일선 검찰청 중에 한 곳은 이제 시간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또 지침을 내부적으로 내려왔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검찰청에서는 그런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청마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신병을 다루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네, 이 재판부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자의 뭐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좀 혼란도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까는 뭐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말도 해주셨지만 네. 뭐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어떤 규칙을 새롭게 설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진 않나요? 그 해당 형사소송법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 구속영장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거기엔 분명히 이제 법원에 관련 서류가 접수한 날부터 다시 검찰청에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날은 일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통상적으로 일수로 계산을 했던 것인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문헌의 의미를 초월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선 차라리 시간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대검찰청 차원에서 예. 일선 검찰청에 일단은 뭐 시간으로 한다든지 일수로 한다든지 공통적인 어떤 행동 지침을 내려줘야 일선의 혼란이 조금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법조계에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혼란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 전해주셨는데, 자 대검이 항고 포기를 결정한 대신 본안 재판에 이제 집중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속 취소를 인용한 재판부가 뭐 결국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이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같은 재판부로
예.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 재판부에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재판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구속 취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다뤄진 부분은 구속에 대한 정당성 부분입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것은 결국 구속 사유에 대해서 구속에 문제가 없는지, 구속의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툰 것에 불과하고 어떤 12.3 비상계엄 전 과정에 어떤 형사법적인 문제점을 다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어떤 결론을 예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다만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받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일단 먼저 심리적인 부분을 꼽을 수 있어요. 내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당연히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구속됐다고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예. 어느 정도 유죄의 심증이 가기 때문에 구속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점도 저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방어권을 보장받는 데 유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냐 불구속 상태는 재판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요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구속 취소의 이 사유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공수처의 이제 수사의 절차 그리고 그런 수사의 의문점, 명확성, 적법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을 이제 더 행사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단어가 공소기각이라는 주장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이 재판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재판부가 그 결정문에 정확히 수사의 적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소지가 있고 그 의문의 소지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확히 적었거든요. 수사권의 적법성에 의문이 간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하나의 사유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도 전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 써 있는 이 판사의 이 판단의 근거들을 파고들어서 무죄 주장과 더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네. 검찰에서는 일단 재판부에서 확실히 나는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의문을 해소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역시 검찰이 이제 지게 된 겁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어떤 입법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데 입법 미비된 부분을 임의로 예를 들어 구속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또 그것 외에 또 신병 인치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규정이 없다는 것을 수사가 위법하다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해소를 해야 되고요. 네. 아까 임재 변호사님이 중요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이 관련 사건 인지, 즉 이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관련 인지한 것이 맞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이 수사는 적법하다라는 것을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의문을 품고 있고 의문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해야 되는 주체는 검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 아마 하나하나를 반박하고 이 본안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옴으로써 이 공소기각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공소 기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라는 이제 검찰 측의 이제 입장도 있었잖아요. 네. 검찰총장도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앞서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입증의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공이 넘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재판부에서 사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재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 힌트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힌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주력으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구속 취소 결정만 놓고 보더라도 이 구속기한 부분에 대해서 도래하지 않았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부분은요.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만약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해온 수사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들, 신문 조서들, 증거 관계들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서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정리를 하고 갈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재판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결국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어떤 다른 문제점들이 제기가 된다면 예. 그때는 또 다른 또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될 거고 과정은 공소 유지가 될 것인지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문제가 제기된 부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공소 기각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예. 보여지거든요. 과연 공소 기각 결정까지 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이미 관련된 어떤 이 사람들이 모두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예.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소 기각을 걱정하다가는 정말 공소 기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일단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는 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 해야 될 굉장히 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당장 예. 얼마 뒤에는 이 공판 준비 절차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가 열린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 공판 준비 절차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 예. 앞으로 재판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표 짜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계속해서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적어도 지금 공판 준비 절차는 앞으로 공판 기일들이 있을 것이고 변론이 진행될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건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내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인지 정리하는 자리라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준비부터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양측 네. 모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형사재판에 이제 공판 준비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시점과 함께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두 번째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은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 주쯤에 이제 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면 좀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예.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그 심리 범위에서 이 형사사건,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는 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좀 별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3월 24일에 예정된 2차 공판 준비기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결론에서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2차 공판 준비기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대에 설 수 없습니다. 예. 반면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이제 2차 공판 기일에 서게 되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신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면 불소추 특권을 잃습니다. 네.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되면 현재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한 여러 수사들을 또 검찰에서 하고 있고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한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소추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해당 죄로 다시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공판준비기일 전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구금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탄핵 심판의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고은 변호사께서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선고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특히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심리적 부담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재판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지를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심리적인 부담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이 구치소 밖을 직접 두 발로 걸어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는 모습, 또 지지자들을 향해 손짓을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보자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함께 또 지금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탄핵 심판과 이 형사 재판은 별개의 대상을 지금 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그 선포, 행위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지 예. 사실 구속 여부와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어떤 이 결론의 선고 시기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결론을 바꿀 만큼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보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변수로서 꼽을 만한 부분은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같은 부분을 지금 문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서 이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 아직 형사재판에서 이미 있었던 이 피해자 신문조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지 말지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 다뤄지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공수처에서 지금 만든 자료라던가 공수처를 통해서 넘겨받은 자료의 그런 증거의 증거 능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문제 삼을 가능성, 내지는 변론을 다시 재개하여 줄 것을 뭐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선 전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든 당연히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뭐 참고 의견이라던가 어떤 형태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떤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법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측면은 없다고 볼 수 있더라도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미 평의가 진행 중이고 어찌 보자면 선고 정도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결국 결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어제 오늘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법적 쟁점들 짚어볼 텐데요. 자, 석방된 뒤 관저로 이제 향한 윤석열 대통령, 앞서 뭐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뭐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지만 직무는 정지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디까지 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속 취소가 있었고 결국 바로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저로 돌아갈 때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처의 호송 차량, 그러니까 경호처 차량을 탑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호처의 경호는 당연히 진행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이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라던가 아니면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구속 취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행할 수 있는 직무는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를 나와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떤 일들을 수행한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가능한 대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예.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외적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관저에 머물면서 뭐 예를 들어 여당 참모들이 이 관저로 찾아올 때는 어떤 뭐 대화를 나누거나 또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입장을 이야기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이라는 이 자연인으로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SNS를 통한 뭐 의견의 표명이랄지 변호인을 통한 입장 발표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그 정치부 기자가 전해준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일 정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만큼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탄핵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엄밀히 말하자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전국이 운영되는 것이 맞고요. 네. 물론 지금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고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의 어떤 진행적인 방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 사실 뉴스를 통해서도 현 상황은 접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브리핑 같은 부분이라던가 의견 개진 등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아마도 전진석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예. 이런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모아서 전달받는 형식,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단순히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차원의 보고 같은 부분은 진행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 여전히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 규정들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뭐 보고를 받거나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조금 법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은 형사보상금 절차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 재판에서 무죄의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피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재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 형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1심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1심 재판이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항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판결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에 이 무죄 보상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윤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낼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준 측면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후 진술 같은 부분도 이전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지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구속 취소 결정도 있었고 헌법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이전의 경우와는 다르게 선례와는 다르게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할 지점은 사실상 아마도 이 선고일을 밝히면서 재판의 생중계 여부, 그러니까 선고 당일의 생중계 여부도 이 선고 기일을 밝히면서 함께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예. 만약 생중계가 된다 그런 측면이 있다면 사실상 법정 안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법정 밖에서도 이 탄핵 찬성 반대 입장이 나뉘어서 예. 굉장히 안전적인 측면이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까지 하게 된다면 그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측면 등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변수로 출석 여부를 좀 결정하는 데 좀 고심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출석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헌재에서 선고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결정들이 선고 기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 일단은 이 헌법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만 선고 기일에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질 거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 헌법 재판 탄핵 심판 결론에 어제 있었던 이 구속 취소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면 사실 선고 기일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헌법 재판 그리고 형사 재판은 분명히 그 종류를 달리하는 절차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탄핵 심판의 이 심리 대상에는 이 형사상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 재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이 뭐 직결해서 이 헌법 재판에 직결한 이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이 탄핵 심판에 이 어제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치려면 구속 취소 결정문이 증거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쓸 때 어떤 판단의 근거로 설시를 하려면 증거로 제출된 것들을 토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후에 나온 결정인데다가 그 구속 취소 결정문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 이 헌법 재판에는 직결하는 어떤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헌재 판단, 선고 기일에도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어떤 연기되거나 기일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 저는 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상을 빗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뭔가를 예측하기가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한덕수 탄핵 심판 뭐 선고 결과 그리고 윤 대통령 선고 뭐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임주혜 변호사께서는 언제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 뭐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기 같은 부분도 이 재판의 어떤 선고 시기의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변론은 먼저 이제 끝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이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셈법이 좀 더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뭐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 한덕수 총리가 뭐 내란 혐의에 가담한 것이다, 공모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 결론 부분에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공모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고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미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다 사실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그 중요성이 여타 다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보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국가의 어떤 수장에 대한 이것을 계속
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새로 선거를 할지 이 부분을 정하는 것이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어떤 시점, 뭐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 2주 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예. 충분히 평의 과정을 거쳐서 재판관들이 충실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신속한 재판 결과도 물론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런 혼란 부분을 생각한다면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모든 국민들이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결론, 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결국 판결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국민들에게 설명해주는 전 그런 문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고심을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적어도 14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충분히 예.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사실상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존재하지 않을까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이제 헌재에서도 평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당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지금은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계속해서 수기, 평의를 거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의를 원점으로 돌려라라고 지시할 권한이 여당이라고 해도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어제 나온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도 다 보도 내용을 봤을 것이고 이 취소 결정이 나왔던 근거를 재판부가 어떤 걸 들었는지도 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 모습까지도 모두 다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할 것이고 그렇지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본질이 형사재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변론기를 통해서 증인신문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최후 진술까지 모두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에 위배된 것인지 법률에 위배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위반으로서 파면할 정도의 사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선고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지금 헌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이제 뭐 평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지만 그럼 이제 선고를 결정하고 날짜를 결정하고 그거를 이제 공지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이제 결정문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 지금쯤이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을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 초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예. 헌법재판소에는 연구관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구관들이 이 결정문의 초안을 쓰는데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을 인용하는 이 결정문을 쓰는 TF팀 연구원들 그리고 탄핵 부분에서 기각을 하는 이 결정문의 초안을 쓰는 이 TF팀을 분리해서 각자를 분리해서 결정문을 쓰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양자, 이 각 TF팀과는 서로 교류를 하거나 의견 교류를 하지 않고 굉장히 보완에 철저했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핵을 인용하는 것과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의 TF팀을 분리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결정문의 초안이 작성이 되면 이제 재판관들의 판결이 되겠죠. 예. 판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두 가지 초안 중에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택을 하고 이제 그 결정을 다듬는 작업은 헌법재판관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는 이제 선고기를 지정하겠다는 공지를 할 것이고요. 또 이 선고의 방식이 생중계로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공지를 하고 한 2, 3일 뒤쯤으로 이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수순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 집회에 앞으로 좀 불이 더 붙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선고 이후에 어떤 파장을 우려해서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좀 미룰 가능성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치고 표결을 한 이후에 어떤 판결문 초안이라든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라던가 평의에 걸리는 시간,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변론이 종결될 때 그때 선고 기일을 밝히지 않는 게 바로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고 이제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 왼쪽에는 찬성 집회 모습이었고 오른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찬반이 나뉘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뜨거운 집회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헌재에서 결정을 하거나 했을 때 헌재 주변으로 이제 그 열기가 좀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의 사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폭력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다면은 법적 처벌 수위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높겠죠. 예. 서부지방 폭동 사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이 가담자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장이 굉장히 많이 발부가 됐고요.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구속영장이 굉장히 신속하게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 헌재의 결정,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 국론이 화합이 되는 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이 국론이 더 분열될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에 넘어서서 만약에 이제 일부의 의견이 헌재의 결정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서부지방 폭동 사태처럼 정말 폭력적인 어떤 행동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떤 폭력 사태를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 개개인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부지방 폭동 사태 때도 지켜보셨던 것처럼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 빠르게 했고요. 법원에서도 대부분의 영장이 다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 관련해서 어떤 폭동 사태가 나올 경우에는 아마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비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의견이나 견해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앞으로 정치권의 갈등도 더 격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에 대해서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 감금 문제 이의를 제기하겠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으니까 즉각적으로 석방을 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관련 규정들을 보자면은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는 이 표현에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 즉시 항고는 뭐 1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법에 정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석방까지 하루 남짓한 뭐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이제 만 하루 정도 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즉시 항고를 하기까지 결정하기 위해서 든 시간만큼 구치소에 더 수감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전 있어 보입니다. 네, 여야 모두 검찰에 대해서 사실 좀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야권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했던 그 입장을 들어보셨지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큰 죄가 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권에서 야당에서 쓸만한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대응으로?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석방 지휘가 나올 때까지 이 대검찰청, 즉 검찰총장의 의견과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격렬하게 갈렸다. 그래서 이 대검에서는 석방을 지휘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수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당 시간 진통이 생겼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결국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올 수 있고요. 그 탄핵안이 실제로 발의가 되고 만약에 이 탄핵 심판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재판정에서 내가 왜 이 석방을 지휘를 했는지 그리고 석방 지휘가 왜 타당했는지 그리고 즉시항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즉시항고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보통항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특수본 수사팀 검사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 헌법재판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또 그런 순간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부분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앞서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와 또 혼란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인용한 그 근거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한 그 근거로는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측면입니다. 이 구속 기간은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일 중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그 시간만큼은 이 구속 기한인 열흘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는 이 수사와 관련된 서류들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만큼은 수사가 진행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그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게 된다 이런 취지인데 과연 연장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놓고서 입장이 갈린 것입니다. 네. 이 검찰 측에서는 당초에 이것을 계산을 하면서 날짜로서 계산을 했다고 보여지고 만약 오늘 서류가 넘어가서 내일 돌려받는다면 이제 이틀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엄밀하게 시간으로 따진 겁니다. 특히 근거로 들고 있는 거지 이제 뭐 기술 같은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이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서 몇 시 몇 분에 돌려받았는지가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가장 피의자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 결국 엄밀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33시간 7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구속기간 만료 시점부터 33시간 7분을 더했을 때가 구속기간 만료일이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 측면 하나를 꼽았고요. 두 번째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문제 삼았고 이 두 가지 측면을 꼽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이제 석방과 관련해서 구속 취소 이야기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임주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